정보짜리 기사는 수제비! 안녕하세요. 전 두움쌤. 전 수제비쌤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실기 시작하네요. 첫 과목 요구사항 확인 중에 챕터 1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서 오늘 파트 1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방법론이기 때문에 SDLC 그냥 전체를, 그냥 이 자체를 오늘 학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방금 나왔던 SDLC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DLC는 S,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D가 디벨롭먼트, LC가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라이프 사이클. 네, 생명주기라고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죠. 네. 풀었으면. 그래서 시스템의 요구 분석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공정을 체계화한 절차를 우리는 SDLC라고 하고요. 네. 소프트웨어가 그 생성해서 소멸될 때까지 전 과정을 SDLC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네. 프로세스는 뭐 필기 때도 많이 다뤄봤지만 두음으로 또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두음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납니다. 네. 요솔 구태유. 요설 구태유. 요망한 혀가 구태의연하다. 아우. 요망합니다. 네. 요망한 설 혀가. 네. 네. 우리는 이 두음에 한자도 가끔 섞여 있습니다. 네. 저희는 동양권에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한번 요부터 알아보면요. 요는요. 예, 요구사항 분석 단계입니다. 요구사항 분석이죠. 네. 그리고 설은요.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 그리고 네. 구는요. 구현입니다. 구현이고요. 태는요. 테스트. 테스트고요. 유는요. 유지보수 단계입니다. 유지보수. 유지보수 단계 때가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됩니다. 네. 요구사항 분석부터 조금 설명을 해보면 네. 시스템이나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시스템에 무엇을 만들어야지 라고 정의하는 네. 이 과정이 요구사항 분석 단계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요구사항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들이 쭉 정해졌어요. 뭐 네.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죠. 네. 설계는 뭐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계할 수도 있겠고, 네. 도메인을 또 분석을 해서 설계를 하고요. 네, 도메인 분석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냥 아키텍처. 네. 네, 가장 중요한 아키텍처. 네, 아키텍처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발을 할지 설계를 하게 되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실제 구현을 하죠. 그렇죠. 네, D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필기 때 아주 좋아했던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이용해서 아우, 너무 좋아요. 네, 이제 구현을 하고요. 네. 아키텍처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했던 소스 코드, 뭐 반복문, 조건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열심히 구현을 합니다. 네. 구현을 하면요. 구현을 한 걸 가지고 잘 만들어졌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테스트입니다. 네, 테스트. 네. 이제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은 실제 운영 같은 데다 올리죠. 실제 시스템을 이제 동작시켜요. 근데 동작시킨다 보면은 사용자들이 불편해요. 뭐 아니면은 뭐 이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가 안 돼요.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요런 것들을 유지보수 단계를 통해서 해결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기능적인 유지보수도 있고, 환경들이 계속 변합니다. 네. 뭐 윈도우 7 환경에서 윈도우 10 환경으로 바뀌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환경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주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설 구태유고요. 아까 시스템이 태어날 때가 요구사항 분석부터 네. 죽을 때까지 유지보수잖아요. 네. 그래서 요구 분석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공정을 체계화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가 누더기가 됩니다. 네. 뭐 여기 땜빵, 저기 땜빵 하다가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재개발하고 다시 또 SDLC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리모델링이라고도 합니다. 뭐 아니면은 고도화라고도 하고, 네. 아니면은 그냥 다시 엎고 다시 만들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은 이 생명주기 모델에 어떤 게 있는지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제일 처음 나온 모델은 폭포수 모델입니다. 자, 폭포수 모델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 각 단계를 확실하게 마무리 지은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모델입니다. 네. 지금 방금 두음 했었잖아요. 요설 구태유. 네. 요망한 혀. 네.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요구사항이 끝나면 설계 단계잖아요. 네. 설계 단계에 이미 진입하는 순간 요구사항을 못 바꿉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현이 들어가면 설계 못 바꾸고 요구사항 못 바꾸고. 이게 그래서 중간에 사실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요구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실제 화면 보자마자 갑자기 그때 안 떠올랐던 게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거 넣어줘 하는데 폭포수 모델은 좀 그게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보고회를 하게 됩니다. 뭐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종료 보고회 하게 되는데 중간 보고회 때 갑자기 요구 사항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폭포수 모델에서는 반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폭포수 모델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모델들이 생기게 됐는데 네, 일단 폭포수 모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네, 가장 오래된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선형 순차적 모형이에요. 노빠꾸. 네, 뒤로 못 가요. 네. 앞으로만 직진이죠. 네. 네, 그래서 고전적 생명주기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게 단계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모형이 좀 쉬워요. 네, 그래서 적용한 경험도 많고 이로 인해서 성공 사례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단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산출물도 명확하고요. 네, 하지만 지금 방금 계속 얘기했듯이 요구사항 변경이 어렵다. 네. 그리고 이 폭포수 모델이 영어로 워터폴 모델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실기에서는 이렇게 이 특징들을 주어지고 이게 과연 어떤 모델인지 이렇게 묻는 단답형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폭포수 모델 또는 워터폴 모델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네. 폭포라는 게 한번 물이 떨어지면 다시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착안해서 만든 용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조금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로토타이핑 모델입니다. 네. 프로토타이핑 모델은 고객이 요구한 주요 기능을 프로토타입이 우리말로 시제품이거든요. 시제품이요. 네. 시제품으로 구현하여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모델입니다. 네. 자, 아까 폭포수 모델은 나중에 막 중간 보고회 같은 거 할 때, 이 기능 넣었으면 좋겠어, 저 기능 넣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못 바꾸잖아요. 네. 그런 단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 이제 프로토타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설 구태유가 있잖아요. 구태유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는 요구사항을 일부만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구현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실제 화면이나 이런 걸 보고 이거 넣었으면 좋겠어, 저거 넣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요구사항에 반영을 해서 또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방법이 이제 프로토타입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프로토타입 모델이 그 우리 정처기 시험에서 UI에서도 나오고 또 형상 관리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단원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핵심은 아까 두음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제품, 미리 주요 기능을 따서 만든 시제품이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거는 발주자,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줘 라고 시키는 사람이나 네. 아니면 개발자 모두가 볼 수 있는 참조 모델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개발자들도 이걸 기반으로 하면 되겠구나. 발주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다 어떤 걸 더 넣으면 되겠구나 라는 공동의 이제 참조 모델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프로토타입은 이제 잘 만들어지면 실제 이제 구현을 하게 될 때 골격이 되게 돼요. 네. 그리고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프로토타입을 보고서 이미 사용자들이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비용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네.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장점은 개발자, 사용자 모두 개발자 공동의 참조 모델이 돼서 확실한 요구사항과 기능 구현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로토타입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다음으로 나선형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선형 모델은 시스템 개발 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으로 개발해 나가는 모델을 나선형 모델이라고 하고요. 네. 나선형 모델의 절차에 대한 도움이 있는데 한번 도움 어떤 게 있는지 아시나요? 개위 개고입니다. 아, 개위 개고요. 네. 닭고기 뭐, 개죠. 네. 네. 닭고기, 뭐 개고기. 닭고기의 위와 네. 개고기가 맛있는 집, 뭐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이 산중턱에 그런 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닭의 위랑 네. 개고기가 맛있다. 뭐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개는요, 계획 및 정의입니다. 계획 및 정의고요. 네. 그리고 위는요, 위험 분석입니다. 위험 분석이고, 나선형 모델의 핵심 키워드가 위험입니다. 네. 네. 그리고 개는요, 개발입니다. 개발이고요. 네. 그리고 고는요, 고객 평가입니다. 네, 고객 평가인데, 나선형 모델에서 여기 위험이라고 했는데, 위험이라는 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네. 위험의 좀 예를 설명을 해보면, 네. 일정을 잡았어요. 뭐, 이걸 3일 만에 끝내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무슨 알 수 없는 에러들로 인해서 더 시간이 지체돼요. 네. 그럼 일정을 까먹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정 까먹는 것도 위험이 되겠고요. 네. 아니면은 갑자기 요구 사항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은 개발 범위가 늘어나는데 일정은 그대로잖아요. 네. 예, 이런 것도 위험이 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제때 끝내지 못하는 것들, 요소들. 네. 시간이나 또 비용 관련 또 위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개발자들 더 투입해야 되는 그런 위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또 소프트웨어를 더 사야 되는 그런 네. 위험성도 있고요. 이런 게 다 모든 것들이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 나선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나선형 모델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그려요. 말 그대로 나선 모양이라서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뺑뺑 도네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세워요. 계획 네. 및 정의. 그러니까 요구사항 단계랑 똑같죠. 네. 이번 파트에서는 어떤 거를 만들지 정의를 하고요. 네. 그거를 만들 때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미리 위험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위험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그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고 대비를 해뒀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네. 개발하죠. 개발을 한 후에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평가를 해요. 고객들이 평가를 하고요. 네, 고객 평가를 하고 고객들이 이거 수정돼야 돼. 아니면 이거 추가돼야 돼. 라고 하면 그거를 다시 계획에다가 반영을 하고 그걸 또 위험을 분석하고 개발을 하고 고객 평가하고 이 단계를 계속 삥삥삥삥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네요. 네. 네. 이게 나선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이란 말도 중요하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복적 모델입니다. 네. 반복적 모델은 구축 대상을 나눠서 병렬적으로 개발 후 통합하거나 반복적으로 개발하여 점증 완성시키는 SDLC 모델입니다. 점중 완성시키는 SDLC 모델이요. 네, 병렬적으로 개발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네. 우리 요구사항이 요만큼 있다라고 하면은 요구사항을 쪼개요. 요구사항을 쪼갭니다. 자, 요설구태우라는 도움 기억나시죠? 네. 그럼 요구사항하고 이걸 각각 설계를 해요. 요거를 각각 설계를 한 후에 네. 이 설계된 걸 가지고 각각 구현을 하고요. 각각 구현합니다.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죠. 테스트도 각각 하는 거네요. 네, 각각 할 수도 있고 이제 요거를 합쳐서도 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 단위 테스트가 되고 합치면 통합 테스트가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전체 시스템이 있으면 이 시스템을 쪼개서 각각 SDLC를 돌리는 거예요. 네. 네, 요러다 보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인력들을 따로따로 투입할 수 있어요. 인력들을. 네. 여기도 투입할 수 있고 여기는 별도의 또 인력을 두고. 다른 인력이요. 네. 이게 프로젝트가 커지다 보면은 이게 막 서로 뭐 의사소통 같은 거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작은 단위로 쪼개서 하는 게 사실 좋거든요. 개발을 할 때. 네. 그러니까 각각 SDLC를 따로따로 돌리면 원래 하나 통으로 해야 되는 것보다 인력들이 분산돼서 각각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력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한 게 있죠. 인력을 분산 배치해서 더 빠르게 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점증적으로도 완성시킬 수 있는데 처음에 요구사항에 대해서 개발을 해요. 네. 그리고 핵심 모듈들을 개발하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 더 붙여가지고 또 개발을 하고 또 붙여서 개발을 하고
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 모델은 반복적하고 병렬적, 점증, 완성. 요 세 가지의 키워드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우리가 지금 4개 외웠어요. 네. 폭포수 모델이랑 프로토타이핑 모델이랑 나선형이랑 반복적 모델 이렇게 4개를 공부를 했는데 네. 요거를 간단하게 두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두음이 뭘까요? 폭푸나반입니다. 폭프 나반. 아, 발음 좀 힘든데 폭이 폭포수 모델입니다. 폭포수 모델이고요. 영어는 뭐였죠? 워터폴이죠. 아, 워터폴. 네. 프는요. 프로토타이핑 모델입니다. 프로토타이핑 모델. 네. 영어는 마찬가지로 프로토타이핑 모델이고요. 네. 마치 오렌지를 영어로 오렌지라고 하는 거랑 똑같네요. 아우, 걸렸네요. 나는요. 나선형 모델입니다. 나선형 모델. 영어는 뭐죠? 스파이럴 모델입니다. 네. 스파이럴 네.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리고 반은요. 반복적 모델입니다. 반복적 모델이라고 하고요. 영어는요? 이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터레이션. 네. 요 영어까지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물어볼 때 영어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프로토타입도 혹시 스펠링 모를 수 있으니까 네. 타이핑입니다. 네, 긴장되는 순간에서는 또 이렇게 스펠링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영어 반드시 영어로 쓰라고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그냥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네, 가급적이면은 한글로 쓰시는 게 좋고요. 영어로 네. 하다가 스펠링 하나라도 나가면은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은 네, 알고 있는 거, 자신 있는 걸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첫 번째인 구조적 방법론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네, 구조적 방법론이라는 거는 전체 시스템을 기능에 따라서 개발을 하고요. 이를 통합하는 분할과 정복, 접근 방식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중심의 하향식 방법론이고요. 네. 자, 구조적 프로그래밍 표현을 위해서 차트를 하나 사용해요. 이게 뭐냐면 나시 슈나이더만 차트를 사용합니다. 네, 나시 슈나이더만. 네, 나시라는 사람과 슈나이더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차트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네. 네, 구조적 방법론에서 좀 핵심은 기능이에요. 기능에 따라서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나누고 합하고 네. 기능에 따라서 나눈다. 네, 이게 아까 그 SDLC 모델이랑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개발 방법론.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론을 하는 거고 아까는 네. 모델이었습니다. 네, 개발 방법론이 있는데 네. 얘는 생명주기를 어떻게 하는지예요. 생명주기가 아까 보면은 요설구태유잖아요. 네. 요설구태유를 어떻게 할지예요. 폭포수는 그냥 요설구태유 쭉 하는데 쭉 그냥 단계별로 쭉 하는 거고요. 네, 반복적 모델 같은 거는 요설구 하다가 다시 요설구 뭐 이런 식으로 네, 반복하고요. 네, 그리고 나선형 같은 경우에는 요설구태유를 조금 위험 분석이라는 걸 추가하게 되고요. 추가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그것도. 네, 그리고 그 반복형, 점증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구사항들을 쪼개서 SDLC 요설구태유를 따로 돌리는 거죠. 네, 아니면 작게 만든 다음에 확장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배웠던 생명주기는 요설구태유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네. 이 개발 방법론은 이 요설구태유랑은 조금 별개로 그 어떻게 개발을 할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통으로 개발할지 아니면 이걸 짝에서 개발을 할지 아니면 애자일스럽게 개발할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개발 방법은 그냥 소프트웨어 SDLC랑 어떤 관계가 있냐고 물어보면 그냥 전 과정에 다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DLC 전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개발 방법론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뭐 폭포수 모델의 구조적 방법론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뭐 폭포수 모델의 그 객체 지향 방법론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혼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약간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네. 네. 자,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은 기능에 따라서 나누고 하향식 방법론이다. 네. 그 다음에 나시 슈나이더만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나시 슈나이더만도 필기에서 나오고 네. 또 실기에서도 저기 단답형이나 그 약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나시 슈나이더만은 이제 논리 기술에 중점을 둔 도형식 표현 방법인데 지금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네.
처리 1, 2, 3 있는데 순차는 이렇게 그냥 쭉 쓰면 되고요. 네. 선택 구조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을 때 조건이 참이면 참이라는 곳을 실행하고요. 네. 거짓이면 거짓이라는 곳을 실행해요. 요 도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네. 네. 그리고 반복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에 사각형이 싸고 있고 네. 안에 이 처리 1, 2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요 도형식 표현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논리를 기술한 것이 나시 슈나이더만 차트입니다. 네, 맞아. 그쵸.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좀 도형으로 보여요. 한눈에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좋기는 한데 이게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해지면은 이게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또 가독성이 안 좋아요. 네. 나시 슈나이더만 차트는 시각적으로 명확히 식별하는데 적합하다는 요 키워드들도 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네. 그 다음에 정보공학 방법론입니다. 정보공학 방법론은 네. 정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관리 절차와 작업법을 체계화한 방법론인데, 자, 요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아까 구조적 방법론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정보라는 말이 들어가요. 정보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정보를 기반으로 개발하는 게 정보공학 방법론입니다. 네. 되게 추상적인데요. 네, 아까 구조적 방법론 같은 경우는 기능이요. 기능이에요. 네. 명확하네요. 기능. 네, 정보공학 방법론은 정보인데 정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DB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방법론이고, 네. 정보공학 방법론 같은 경우는 실제 금융 업무들이 여기에 좀 해당이 돼요. 아무래도 데이터의 흐름들이니까. 네. 금융 시스템 개발할 때 정보공학 방법론을 쓴다는 거죠? 네, 많이 네. 씁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객체지향 방법론은 사실 뒤에서 엄청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네. 핵심이죠. 네. 객체지향 방법론.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객체라는 기본 단위로 시스템을 분석 및 설계하는 방법론이에요. 네. 객체가 중요합니다. 객체요. 복잡한 현실 세계를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론이고요. 네. 자, 객체 지향 방법론은 객체, 클래스, 메시지를 사용하는데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네. 클래스는 약간 틀이에요. 틀. 어떤 걸 찍어내기 위한 틀이고, 대표적으로 뭐 붕어빵 기계 같은 걸 이제 클래스라고 합니다. 붕어빵 틀이요. 네. 네. 그럼 붕어빵 틀에 이제 밀가루랑 팥을 넣으면 네. 이제 그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붕어빵이 나오죠. 네. 네. 그것처럼 클래스라는 그 틀을 사용을 하면 객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객체들 찍어내네요. 네. 그렇게 되겠고, 메시지라는 건 말 그대로 이 객체나 뭐 클래스들이 주고받는 연산 뭐 이런 것들을 메시지라고 합니다. 네.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 뒤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네. 다음으로 컴포넌트 기반 방법론인데, 말 네. 그대로 컴포넌트라는 그 단위들을 조립하는 거예요. 마치 레고를 조립하는 것처럼. 블록 조립하듯이 조립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시스템을 아니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론입니다. 네. 아무래도 조립을 하다 보니까 개발 기간이 좀 많이 단축되고 생산성도 향상돼요. 이 컴포넌트들을 한 군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또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미 컴포넌트라는 게 블럭이잖아요. 네. 이미 딴 데서 검증이 다 된 것들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품질도 좋고요. 그리고 블럭에다가 새로운 기능 넣는 것 또한 쉽습니다. 그러니까 로그인 그런 그 컴포넌트가 있다고 하면 그 컴포넌트를 뭐 이중 로그인 컴포넌트로 같이 확장시켜서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재사용이 가능하다. 네. 당연하죠. 블럭을 딴 데서도 쓸 수 있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애자일 방법론인데, 요게 사실 엄청 중요하고 실제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요즘에 거의 많은 카카오나 이런 그 네이버나 이런 게임 업체들이 사용하는 방법론이 애자일 방법론 거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봤던 뭐 구조적, 정보공학, 객체, 컴포넌트, 요거는 다 절차에 좀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갖다 놔도 그냥 이 방법대로 하면은 만들어져요. 네. 근데 애자일이라는 거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이 프로젝트도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사람이 중심이고 변화에 유연하다. 그리고 신속하게 적응하면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신속 적응적 경량 개발 방법론입니다. 애자일이라는 게 네. 민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민첩하다. 네,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소프트웨어가 요구사항도 계속 바뀌고 그래요. 네. 그게 말 그대로 변화잖아요. 네. 변화에 좀 유연해요. 네. 네. 애자일이 민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에 좀 민첩하게 움직이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죠. 네,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이나 그런 그 은행권, 그런 인터넷 기반의 은행권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환경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해야 되기 때문에 애자일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근데 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절차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중심. 네. 네. 그래서 애자일은 개발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한 방법론이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네, 뒷장이 또 자세히 나옵니다.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계열 방법론입니다. 제품 네. 계열 방법론은 특정 제품에 적용하고 싶은 공통된 기능들을 정의하여 개발하는 방법론이고 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임베디드가 내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임베디드.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 그냥 껍데기들 있죠. 그 하드웨어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해요. 네. 소프트웨어 말 그대로 임베디드 내장을 시킨 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쓰기 좋은 게 이제 제품 계열 방법론이 되겠고 네. 제품 계열 방법론에는 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역공학. 네, 영역공학이고요. 네. 뭐 이거 영어로도 쓰면은 도메인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가 응용공학입니다. 응용공학이고 요거는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제품 계열 같은 경우는 이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데 좋다. 뭐 요 정도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아까 강조했던 애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하나의 개발과 함께 즉시 피드백을 받아서 유동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하고요. 네. 짧죠. 네, 여기 보시면 먼저 이제 디스커버 발견한다는 건데 뭐 요구사항 같은 걸 냅니다. 네, 요구사항, 그리고 디자인 설계를 해요. 설계.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개발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죠. 네. 아까 배웠던 요설구태유가 생각나네요. 네. 요 단계는 다 거치네요. 네, 요설구태. 근데 이게 이터레이션 1, 반복 첫 번째예요. 네. 이 과정을 2번, 3번, 여러 번 거치게 되면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건데 네. 요 주기도 뭐 한 달 정도 되는 거죠. 더 네. 짧을 수가 있고. 보통 2에서 4주 정도 네. 반복 주기를 두고요. 네. 뭐 그거는 방법론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네. 어쨌든 이 반복 이터레이션 1이 끝나면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나오고요. 네. 이터레이션 2가 끝나면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 또 나오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애자일이 진행이 됩니다. 네.